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나를 속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그 무엇도 이 순간처럼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한 짓, 그리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 몇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놓쳤다. 사랑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내이자 20년 가까운 내 친구였던 사람, 나는 외지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늘 밤까지 돌아올 예정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일 이틀간의 도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일은 느려서 어제 오후에 집에 돌아왔다. 이 여행은 가족과 친구들과 보낸 여름을 뒤로하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차고에 내가 모르는 트럭을 발견했다. 최근 이웃이 새 트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트럭을 보자마자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지만 그 느낌은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집 옆을 살짝 지나쳐 침실 창문으로 들어갔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나는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창문을 통해 엿봤을 때 내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내 침대에서 전혀 옷을 입지 않은 채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후회할 일을 할 충동과 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가족의 별장에 밤을 보내며 모든 술을 마셨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와 마주칠까 생각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분노만이 내 안에 남았다. 생각나는 건 오직 폭력뿐이다. 지금 나는 좋은 상태가 아니다. 그녀를 만나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은 다시 별장에 와 있다. 나는 60온스의 럼주를 가지고 있고 1시간 동안 그 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의 내 행동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와 얘기할 준비가 되지 않아.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건 내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마치 배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오늘은 좀 괜찮아졌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괜찮아지는 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게 폭풍의 전야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회복력이 강한 걸까? 내가 내 아내를 최고의 친구라고 부를 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에서 맡았던 두 가지 역할을 의미했다. 그 남자는 내 친구도 아니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다. 그를 잘 보지 못했지만 그 차에서 본 것만으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지만 곧 가질 계획이었다. 최근 우리는 집을 팔았고 9월에는 내 직장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새 집 주인이 그 집을 받았을 때였다. 내 이웃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생각이다. 그가 내게 해준 대로 은밀하게 말이다.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기 시작했는데 평소의 그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아 보여 안심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요가를 간다고 했고 강사이기도 한 직장 동료가 설치와 정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수업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가를 한다는 그녀치고는 몸이 너무 뻣뻣해 보였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고 끊기는 전화가 자주 있었다. 우리는 보통 가까이 있을 땐 서로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데 내가 몇 번 받았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끊어졌다. 스팸 전화는 자주 받지만 대부분은 텔레마케터나 이전 번호 주인을 찾는 추심 전화였다. 이런 식의 전화는 확실히 다르다. 형이 집에 왔을 때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진정한 내 친구였고 내가 얼마나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때때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는 내 인생에서 진짜 우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어젯밤에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아내의 문자에 답장을 하기로 했다. 나는 현장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문자로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가끔씩 몰래 몇 통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외부 출장지로 이동해야 해서 주말 끝날 때까지는 통화가 힘들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예약한 일정은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면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로맨틱한 와이너리 펜션에 다녀오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나는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이미 그 예약을 형과 형수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비환불 조건이라 그들이 한 달 후에 내게 금액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늘 아침 나는 다른 모든 예약은 취소했지만 그 로맨틱한 숙소는 그대로 뒀다. 형이 나와 함께 가기로 했다. 다행히 숙소 측에서 허니문 스위트룸을 트윈베드 방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 근처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보트를 빌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낚시 여행으로 바뀌었다. 이번 여행 덕분에 주말 내내 자유롭게 쉴 수 있게 되었고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여행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가 깊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줬다. 지금 나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형은 나를 지지해주고 있지만 몇 주만 기다렸다가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라고 조언했다. 형수의 친구 중에 가정상담사가 있는데 월요일에 나와 대화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그게 내 생각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온라인에서도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변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최소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싶다. 나는 항상 그녀가 나를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외도를 저지를 줄은 더더욱 예상 못했다.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주말만큼은 최선을 다해 즐겨보려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 아내의 외도 들켜버렸다.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얘기해보겠다. 수은 형과 나는 거의 5시간을 운전해 와이너리 펜션에 도착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곁에 있어준 형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운전하는 내내 대화는 거의 감정의 배출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었다. 여정 대부분은 내 감정을 털어놓는 데 썼고 도착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수은 형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나는 방에 남았다. 형이 가져다준 음식은 고마웠다. 다음날 우리는 물가로 나갔다. 형이 보트를 빌렸고 펜션 주인은 우리가 낚시하러 간다는 걸 알고 작은 쿨러에 음료와 간식을 챙겨줬다. 두 형제를 위한 낚시 여행이 되도록 로맨틱 패키지를 그에 맞게 바꿔준 것이다. 그 배려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낚시는 그리 대단하진 않았다. 송어 몇 마리를 잡긴 했지만 크기가 작아서 다 놓아줘야 했다. 펜션에서 준 간식은 유용하게 잘 썼다. 오후 중반쯤 낚시를 접고 우리는 근처 와이너리와 과일 시장을 들렀다. 수은 형수 지연을 위해 음식과 와인 몇 상자를 샀다. 그날 밤 우리는 일요일 저녁을 기념하며 가장 큰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주문해 스스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수은 형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나와 인접한 도시에 살고 있으며 차로 약 1시간 거리다. 도착했을 때 지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쿨러에 있던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열었다. 그 순간부터 내 주말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지연은 우리가 여행 중일 때 내 아내를 몰래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그 남자가 금요일 밤에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토요일 아침 그가 나가는 시간에 지연이 도착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따라가 그의 집이 있는 아파트를 확인했다. 내 아내는 그날 밤 거기서 머물렀고 나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은 자신의 시간을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면서도 내 아내를 추적하는 데 나눠 썼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아침 내 아내가 그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고 둘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걸 보면 모든 게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다. 이제 그녀를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정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차분하고 냉정해야만 한다. 지연은 저녁 식사에 함께할 가정상담사가 올 거라고 말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그 상담사다. 그녀는 내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나 역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가정상담사는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수은 형의 동네를 개들과 함께 산책하며 조용히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경청을 잘했고 나는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형과도 친하지만 가정 상담사와의 대화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건 내가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쓰는 이유와 비슷하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다. 산책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고 그녀가 해준 가장 인상 깊은 조언은 아내와의 대화를 너무 미루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명확성이고 그건 아내만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늦게 수은 형과 지연은 내가 필요한 만큼 이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수은 형과 올해부터 지내는 데 있어 서로 지킬 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사에게 연락했다. 상사는 내가 격주로 머물던 회사 제공 숙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보통은 쉬는 날이면 떠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몇 달간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나는 가정 상담사와의 상담 일정을 이번 주 후반으로 다시 잡았다. 그녀는 지난번 산책이 초기 상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동의했다. 일요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어떻게 아내와 이 주제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도 화가 나고 슬펐다. 결국 나는 즉흥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보통 압박감 속에서 잘 대응하는 편이다. 어제 아침 나는 일어나 수은 형과 지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거기 있으면 어쩌나 걱정되었다. 그를 마주하게 되면 며칠 전처럼 분노로 가득 찰 게 뻔했다. 그래서 먼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그의 트럭도 아내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내가 꼭 챙기고 싶은 필수 물품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정리했다. 대부분이 사진들과 오래된 가족 유품들이었다. 그것들을 트럭에 실은 뒤 나는 그 남자의 집으로 향했다. 아내의 차는 없었지만 그의 트럭은 주차돼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문자로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장 보러 나왔다고 했다. 나는 지금 그녀를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러 그녀가 진짜 있는지 확인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지만 지금 내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연락해 집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해지자라고만 말하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그녀는 15분 후에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평소처럼 나를 안고 키스하려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녀는 다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고 나는 이제는 솔직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했다. 나는 솔직하지 못하다면 나는 떠날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다. 요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게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되물었다. 그녀는 사실 요가에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대화는 이렇게 이어졌다. 요가에 안 갔다면 그 시간엔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분 전환으로 산책을 다녔어.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리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말했다. 이사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고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거짓말이야? 산책 간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어. 내 스트레스가 내 스트레스까지 더 키울까봐 무서웠어. 나는 대답했다.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리고 너 지금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물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말했다. 요가에 안 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미 한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런 식이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혹시 지난 주말 말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날 나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진짜 술 마신 거야?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녀는 결국 말했다. 그날 술 마시러 나간 건 맞아. 그리고는 자신이 말했던 친한 친구는 만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나는 바로 물었다. 그럼 누구랑 만난 거야? 그녀는 대답했다. 아무도 아니야. 혼자 마셨어. 나는 멍하니 말했다. 혼자서 술 마신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 나도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 나는 짧게 답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솔직히 말해. 아니면 나는 떠날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좋아. 그럼 나는 간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우리가 싸울 때면 나는 보통 드라이브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평소처럼 잠깐 나간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곧 그녀는 내가 옷과 세면도구, 나는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까지 챙겨갔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솔직할 기회를 줬어. 근데 너는 그걸 무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왜 화난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널 사랑해. 절대 너를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 말들은 늘 내게 위로였는데 이젠 녹슬고 무딘 칼날처럼 심장을 천천히 찢어놓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는 못 견디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40번 넘게 다시 전화했고 내가 다시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물었다. 혹시 경수랑 얘기했어? 나는 물었다. 왜? 그녀는 말했다. 집에 와. 이건 전화로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알겠다고 하고 심호흡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한참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집으로 향해 했다. 도착하자마자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혹시 경수랑 얘기했어? 나는 되물었다. 그게 누군데? 나는 말했다. 나도 더는 이런 식의 게임은 못하겠어. 지금 다 말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가 될 거야.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몇 분이 지나서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서 관계도 가졌어. 정말 미안해. 정말 널 사랑해. 무슨 일이든 할게.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게 딱 한 번이야?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녀는 집에 와. 이건 전화로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금 더 운전했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계속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뭐가 미안한 건데? 라고 물었다. 그녀는 마치 정신을 잃을 것처럼 몸을 흔들다가 겨우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말했던 남자에 대한 얘기가 거짓이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는 그날 밤 4명이 함께 그의 아파트로 갔고 장난처럼 놀았다고 했다. 그녀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울리며 모든 것이 멀어졌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나는 다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라고 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나를 손으로 만졌고 나는 그에게 입으로 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다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조각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화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 다 말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가 될 거야 라고 했다. 그녀는 다시 울었고 몇 분 뒤 조용히 말했다. 그들과 다시 만났고 결국 성관계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 널 사랑해. 무엇이든 할게라고 했다. 나는 정말 한 번뿐이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이라고 했고 이어서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 너라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입장이라면? 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진실을 아는 거,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거, 이젠 정말 진심이야 라고 했다. 나는 그 남자의 아내라면 그 일에 대해 알고 싶지 않겠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럼 바로잡아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람 아내에게 전화하라는 거야? 라고 되물었고 나는 그게 내가 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몇 분 뒤 그녀의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 이름은 경수 직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맞다는 걸 직감했다. 전화를 받은 나는 내 아내랑 바람피운 남자에게 전화한 거야. 그녀가 할 말이 있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넘겼다. 그녀는 통화 중 다 말했다. 이제 너랑 끝이야. 그냥 스쳐간 일이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기 전 나는 그녀의 폰을 다시 받아 남자에게 물었다. 이혼 준비 중이라더니 무슨 변호사 쓰고 있어? 그는 나 이혼 안 해요라고 했다. 나는 하지만 내 아내한테는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했고 그는 부인했다. 나는 그래? 그럼 너희 아내랑 얘기 좀 해보자. 그녀도 알 권리가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제발요.
그녀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이 일로 제 결혼까지 망치지 마세요라고 했다. 너는 내 결혼을 망쳤잖아. 이제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했다. 그는 제발, 지금 아내는 회사에 있어요. 퇴근하면 다 말할게요. 맹세해요라고 애원했다. 나는 좋아.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내에게 그 사람 아내 이름이랑 어디 일하는지 알아? 라고 물었고 그녀는 안다고 했다. 나는 지금 그 회사에 전화해서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해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내 아내에게 오늘은 조퇴할 테니 차 안에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몇 분 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 내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운전 중에는 듣지 마세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요. 그의 아내는 놀라며 세상에 라고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내 아내는 그 사람 지금 집에 없죠? 사실 한 달 동안 그와 관계를 가져왔어요.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고 당신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의 아내는 이게 어떤 악의적인 장난이라면 반드시 당신이 누군지 찾아낼 거예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내 아내는 경수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말했다. 지금 내가 망가뜨린 건 단 두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4명의 삶과 2개의 가정이야. 그리고 그 시작은 너였다는 걸 절대 잊지 마. 그 후 1시간 동안 내 아내는 매달리며 내가 떠나지 않길 바랐다. 상담을 함께 받자고 제안했고 절대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약속했으며 심지어는 육체적인 유혹까지도 했다. 이 모든 반응은 온라인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본 그대로였다. 그녀는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가 낼게.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당신이 너무 바빠서 서로 멀어진 것 같아. 역시나 예상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이미 개인 상담을 예약해뒀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미 그녀를 우리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였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난 살 가치도 없어. 차라리 날 끝내줘. 나는 누구와도 함께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그런 말을 반복하며 내게 안기고 매달리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나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 충동을 보이는 친구를 돌봐줘야 한다고 말한 뒤 그 집을 떠났다. 그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났고 나는 그녀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종일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모두 각자의 이유와 감정을 들이밀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중 유일하게 내 가슴에 와닿았던 건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문자였다. 너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라. 나는 언제나 너를 아들처럼 사랑할 거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 그토록 무너진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내일은 가정 상담사와 상담이 있고 목요일에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사랑은 신뢰 위에 서야 한다. 무너진 신뢰는 눈물로도 후회로도 복구되지 않는다. 그녀의 후회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내 상처는 그보다 깊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